뉴욕 증시가 사흘째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가 또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66% 내린 15,739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8%, 0.1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사흘 연속으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조기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로존 경제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탓이었습니다. 영국 증시가 0.1% 내린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5%,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6만 8천 건 증가한 36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 예상치인 33만 5천 건을 웃돈 수치로 2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마케도치는 전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을 빼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자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6천 건 늘어난 32만 8,750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수를 보여주는 지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만 건 늘어난 279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0.6%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수치는 종전 0.4%에서 0.6%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4% 증가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판매 호조가 지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드 오토모빌 그룹에 따르면 자동차는 지난달에 연율 기준으로 1,630만 대가 팔려 2007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소비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가계 지출이 이번 분기에 거의 4년 내 최저 수준에서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1월 중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10월의 0.6% 하락과 같은 수준이었고 시장 예상치에도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10월 수치는 종전 0.7% 하락에서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전년 동월 대비로도 수입 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 가격이 3.5%나 하락한 것이 수입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10월의 3.2%보다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10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0.4% 증가할 것을 점쳤던 경제 전문가 예상을 벗어난 수치입니다. 유로존 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나 9월 산업 생산이 0.2% 감소한 데 이어 10월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업 생산의 연속적인 감소는 유로존 경기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조기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참 끈질기게도 시장의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끝내 사흘째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간밤 나왔던 경제 지표들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소비 시즌에 들어간 가운데 소매 판매는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예상보다 더 늘어나서 그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또 수입 물가도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고 하는데요. 엇갈린 경제 지표보다 시장의 심리를 더 억눌렀던 건 역시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네, 결국 12월 FOMC 전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부터 어제 동시 만기일 1960선대까지 내려와서 마감됐었던 국내 증시 만기일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조정 양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좀 살펴보니까요. 엇갈린 지표가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거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요. 계절적인 조금 요인도 있다고 하지만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수치가 나쁜 상태로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계절적 요인,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수치가 일부 왜곡됐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역시 경제지표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과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는 0.66%가 하락이 됐습니다. 15,7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14%가 내려간 3,998로 4천선을 다시 내줬고요. S&P 500 지수는 0.38%가 떨어졌습니다. 1,77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2.6%나 하락한 온수당 1,224달러 90센트로 마감이 됐고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다소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가 조금씩 시장에 반영이 되는 이런 수순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2.87%까지 3bp가량 오른 수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가 됐는데요. 2주 전 수치가 30만 건 이하에서 수정치는 30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이번 주의 수치는 36만 8천 건으로 상당히 높게 신청자 수가 많이 몰린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일부 데이터의 집계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악재성 요인으로는 상당히 그 영향은 좀 반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11월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0.7% 상승으로 증가세로 집계가 됐는데요. 10월에 0.6% 증가 추세보다 조금 더 좋은 추세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속사정을 좀 살펴보면 가구류나 자동차의 판매, 그 다음에 보석류, 이런 쪽은 이제 매기가 좀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의류나 기호품 이런 쪽에는 그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많이 늘리지 않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의 소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주머니가 두둑한 이른바 부자들은 씀씀이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의 그 소비 성향은 예상보다는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짙었습니다. 영국은 0.96%가 하락이 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0.66%가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43%가 내려갔고 이탈리아 MIB 지수도 0.94%가 내려갔습니다. 유로존이 부실은행 청산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9일과 20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유로존의 10월 산업생산이 1.1% 하락한 수치로 나왔고 경제지표의 악영향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마감됐었던 목요일장 뉴욕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진단해보겠습니다. 유로존이 은행연합의 핵심 과제인 단일은행 정리체제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였던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되겠는데요.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키프로스 구제금융 당시에 적용이 됐었던 베일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베일아웃 방식과 네. 베일인 방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베일아웃 방식을 그대로 준용을 했었죠. 이 베일인 방식에는 예금자도 일정 부분 부실 은행이 청산될 경우 이에 책임을 분담한다는 그 원칙을 이번에 다시 이 법안에 집어넣습니다. 이는 그 예런 데이셀블룸 현재 EU 상임의장이 가져간 밑그림이 그 원칙으로 현재 통용되는 이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실은행 처리에 은행과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뿐만 아니라 예금 규모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도 일정 부분 그 손실을 분담한다는 이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10만 유로는 약 13만 7,700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그렇지만 이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라든지 예금보장 이런 부분에서 베일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보면 유로존의 특이한 그런 베일인 방식의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9일과 20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EU 28개국에 전반적으로 이 단일 은행 정리 체제가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금 보장 제도 이런 부분도 한 개의 원칙으로 나열되는 이런 수순으로 현재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잠정 합의로 결국 은행 감독 체제 일관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스텝은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것이 이 은행 정리 체제 방안의 배경이고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이 이런 부분에 가장 현재 부자 나라로 나와 있는데요. 유로존에서 은행의 부실이라든지 이런데 정부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 EU의 납세자들이 부실 은행 정리에 들어간 세금 규모를 보면 4,73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액 예금과 주주, 채권자, 그 다음에 부실은행의 은행 당사자 이렇게 책임을 이제 한정 짓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그 기금으로서 충당을 못하게 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정부 재원으로 이를 벌충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액 예금자들, 특히 이제 기준이 되는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들은 일정 부분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희구 성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는 미국으로의 유럽 부호들의 자금이 유입되거나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현재 지향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부호들의 자금이 많은 홍콩이나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예금 유치 경쟁이 굉장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가 하원 재신임 투표에서 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오늘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타 총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그나마 그래도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연정 파트너인 현재는 이제 자유국민당에서 신자유국민당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 신자유국민당과 현재 그 연정 파트너 민주당을 비롯해서 시민의 선택당 이렇게 3개 파트너가 그나마 삐걱거리지만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리코 레타 총리가 하원에서 재신임안을 어제 표결이 있었습니다. 찬성이 379표, 반대는 212표, 무난히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서 현재의 정부 여당 이런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원에서 다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된 배경은 이 베를루스코니가 상원에서 의원 면직을 당하면서 전국 불안에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레타 총리의 결심이 작용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원에서 표결 처리가 현재 대기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하원에서 재신임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아주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이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오 몬티 전 총리가 이끌었던 시민의 선택당으로 당명을 현재 바꾸고 있는데요. 이 시민의 선택당과 자유국민당에서 분리돼서 나온 신자유국민당과의 연합전선이 현재의 연정 구도를 끌어가는 3대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레타 총리가 현재 밝혔는데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 이탈리아의 일부 볼멘 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국 혼란은 점차 좀 가셔가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경제 재건이 레타 총리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니까요.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해보면서 앞으로의 한 주의 흐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내 증시가 3%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었죠. 이번 주에는 월요일만 상승을 했을 뿐 화수목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FOMC 앞둔 상황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시장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고 더군다나 이번 주는 동시만기라는 변수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결국 어제장에서도 외국인들 많이 팔았습니다. 1960선대까지 내려와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금요일장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2주 연속 좋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거기다가 이제 12월 선물업소 동시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이렇다 할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약세로 마감됐던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본다면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지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약세를 띄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투매로, 좀 대응을 했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거의 7천억에 가까운 하루 만에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는 상당히 오래간만인데, 어쨌든 상당히 강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 좀 압박을 했다는 부분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감이 반영될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참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은 나름대로 조금 선방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을 조금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만은 그게 성공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5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주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들 띄면서 어저께 뭐 어저께뿐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좀 전 업종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시장 자체가 좀 엎치락뒤치락을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지지와 저항 사이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지 라인은 한 1960포인트 정도 될 텐데,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차트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일시적인 충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건 기술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가 일시적으로 좀 무너졌다가 다시 바로 V자로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수급적으로도 보신다라면은 외국인이 선물하고 유가증권 시장 모두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해가지고 유가증권 시장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매도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도 좋지 못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 500포인트를 이탈한 다음에 네.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계단식 하락,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연출하고 있고, 일단은 490포인트는 조금 이탈할 가능성도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테마성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탁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라면은 무리하게 섣부르게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무리하게 상방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모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열어두면서 무리하게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요. 한 주간의 흐름 보면서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 좀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배드 차트 종목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9차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대상, SK하이닉스, KTS, 한샘을 좀 좋게 그나마 선방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드 차트로는 현대차, 하이트진로, STS 조선해양, 두산중공업, 그리고 화재보험주들이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9차트 종목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짚어볼까요? 네.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일단은 대상이 상당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띄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주가 자체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어요. 다만 주가 자체가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르고 나서 약간 기간 조정을 주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형성시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원화 강세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러한 기대, 반사 이익을 좀 기대를 하면서 신고가를 연출하려고 한 모습을 띄면서 한 주가 마감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S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외국인들 부가세 환급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쪽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그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고점대까지, 예를 들어서 2,000원대에서부터 5,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발생된 다음에 호재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기간 조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본주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본주 대비해서 좀 고배당,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측에서 배당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코멘트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또 솔직히 뭐 우선주가 본주보다 못할 건 없다라는 외국계 리포트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세로 마감됐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마감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주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신다라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또 어제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드 종목들은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어땠습니까? 배드 종목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재무적 부담감, 그러니까 STX 조선해양하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재무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우려가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급락세가 나왔었고요. 하이티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그룹 재평성에 따라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확 떨어졌다 보니까 폭락세가 나왔죠. 지난주에 KT랑 좀 비슷한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재보험주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손해보험률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화재보험주들이 하락세로 일주일 동안 약세를 띄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미인주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앞서 9차트 종목 분석해 주시면서 대상 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서 살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관심 종목 보니까 대상이네요. 네, 오늘 대상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강세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주 제품군마저도 해가 바뀌기 전에 좀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내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요 소비 제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인하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대상 같은 건 기간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기간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일단은 한번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기간 조정이 1차적인 기간 조정 발생하고 나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37,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37,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고 나서 상승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41,000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충분하게 직전 고점대가 41,000원대이기 때문에 한 추가적으로 한 10%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21선 자리가 될 겁니다. 35,600원 정도로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 흐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려도 추세를 좀 강하게 잡고 있는 종목들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종목으로 대상 자세한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 증시 미스테리 이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이성로 증시 미스터리 시간인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가장 핫한 분야는 바로 배당 관련주일 겁니다. 배당 관련주들의 연이은 악재, 아니면 연이은 나쁜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데, 오늘은 하이트 진로, 또다시 배당 매력이 축소된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이 나왔었죠. 자, 과연 회사의 이런 방침 자체가 주가를 이렇게 크게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어떤 점이 안 좋길래 이렇게 빠지게 된 걸까요? 지분에 대한 막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주가에는 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도 정말 안 좋은 건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하이트 진로. 자, 어제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크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에서 거의 10%대 큰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11일 날 바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이트 진로 그룹 지분 교환 거래를 결정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안에 보시면 하이트 홀딩스가 보유한 하이트 진로 산업이라는 부분과 하이트 진로가 보유한 진로 소주라는 부분 두 가지 회사가 이제 지분을 맞교환한다는 건데요. 진로 소주 그리고 하이트 진로 산업, 과연 어떤 부분을 뜻하는 거길래 이렇게 빠진 걸까요? 우리가 회사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구조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이트 진로에 대한 지배 구조인데요. 가장 위에 바로 아빠죠.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이트 진로 산업, 그리고 하이트 진로, 그리고 하이트 주정, 이렇게 세 가지 계열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이트 진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바로 병을 제조를 한다든가, 바로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상표 인쇄를 하고 있는 분야를 맡고 있는 게 바로 하이트 진로 산업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보유한 바로 이 진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 판매용 소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하이트 진로 산업, 하이트 진로, 그리고 하이트 주정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던 하이트 진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병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표 인쇄를 하는 큰 틀을 그냥 짜내기식을 하고 있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외 영업 마케팅을 두고 이제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로 소주와 지금 하이트 진로 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맞교환이 있었다는 것은 병을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특화적으로 하이트 진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매 자체를 하이트 진로 산업이 맡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트레이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점 자체가 과연 나쁘게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배 구조를 변화하면서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배당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하이트 진로 홀딩스의 이자 비용 및 그리고 운영 자금 자체가 배당 수익의 추가 자원으로 확보가 되면서 지금은 배당금 매력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같이 나눌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구나 라고 보는 시각이었고, 대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는 거죠. 회사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차피 병을 제조하는 부분 자체를 자기의 자회사, 바로 하이트 진로 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일본 산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분 매각도 상당히 손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장기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바로 12월이라는 그런 계절의 특수성 때문에 주가는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 매력이 지금은 관심이 하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극대화되는 상태고요. 그런 단점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가는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급락 뒤에는 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뒤에는 환희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주가는 크게 빠졌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겨울 내에 이어질지언정 봄에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보시면 지금 시세 자체를 한번 크게 내고 난 다음에 크게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태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단 밴드 자체는 어느 정도 고정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단 밴드 자체를 이탈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이트 진로는 살아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겠고, 대신 이 하단 밴드가 지켜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욱더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재만이 우리에게 관심의 화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숨겨진 매력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또 한 가지의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스탠리 피셔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연준의 새 부의장 후보로 유력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인 자넷 옐런과 내년부터 연준을 이끌어갈 부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스탠리 피셔 전 총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옐런과 한 배를 타게 될 경우 연준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분인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특이한 이력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스탠리 피셔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역을 했었고요. MIT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거기서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 수제자들이 지금 그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죠. 벤 버냉키 의장. 이 사람들이 시장을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벤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 이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자넷 옐런이 부의장이 의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넷 옐런도 마찬가지 전부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자들이죠. 근데 피셔의 특징은 아주 적절한 시점에 경제 정책을 폈다라는 걸 유명합니다. 특히 그 지난번에 금융위기 왔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그 좋은 조합을 이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결국 그 미 정부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를 당장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고 현재 완화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그 얘기는 이번 FOMC 회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전까지는 그 FOMC 회의 의원들 간의 어떤 그 발언에 따라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피셔가 부의장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양적 완화는 바로 축소될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상당 기간 지속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 결국 이번에 테이퍼링 문제는 이번 12월이 마지막 고비가 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이후에 산타랠리 가능성을 봐야 한다라고 했었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견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테이퍼링이 정말 나쁜 거냐라는 생각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을 함으로 인해서 단기성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약간 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미국이 경기 회복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금융위기를 벗어나서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굳이 물량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뭐 움직이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스탠리 피셔 전 총재도 옐런과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옹호하는 인물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옐런과 내년부터 한 배를 타게 될 경우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따른 시장 충격도 같이 두 분이 한 배를 타게 된다면 적어지지 않을까,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2월 FOMC 17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때가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자체도 시장에 악재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뒤에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만약 시중시장이 테이퍼링으로 급락한다면 이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CNBC의 보도였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면 또 한 번 증시는 급락할 수 있다. 하지만 신흥국 증시에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내년에는 선진국 증시보다 신흥국 증시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경기 회복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상당한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 테이퍼링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죠. 그러면서 5월 달에 벤 버냉키 의장이 향후 몇 번 회의에서 그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한번 슬쩍 언급했는데 인도는 뭐 디폴트 올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기성 자금이 인도에서 빠져나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모습을 보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한 12월까지 테이퍼링으로 거의 뭐 시장을 가려고만 하면 눌렀죠. 그럼 그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단기성 자금이 계속해서 나갔다. 그럼 그들이 거의 다 나갔다면 지금은 거의 끝물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테이퍼링을 계속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시그널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뭐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단기성 자금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자금이 이제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시장 리스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많이 밀린다면 하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테이퍼링이 지금 당장 된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자넷 옐런이 요번 FOMC에서 아마도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전략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의장이 들어서기도 전에 어떤 정책을 바꿔서 새로운 의장의 위치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로운 의장이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 시작을 한다면 그는 이제 비둘기가 안 됩니다. 강력한 매파로 변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시장을 장악해야 되고 연준 의원들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신흥국 시장에서
이번 테이퍼링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 하락하는 거나 테이퍼링이 만약에 진행해서 하락한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경기 회복이라는 건 확실한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테이퍼링이 나온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테이퍼링 자체도 우려했던 것만큼 시장의 충격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혹시라도 하락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일 것이다라는 CNBC의 보도와도 동의를 하시는 의견이었고요. 1라운드와 2라운드 이렇게 좀 이어지는 한 맥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이어집니다. 중국의 정부와 경제계가 대중협상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장성택의 숙청 이후 북한과의 모든 협의가 끊어져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성택의 사형이 집행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을 캐서 팔고 있다라는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이상규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양국 간의 매개체였던 장성택의 숙청 판결 이후부터 좀 이상규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대비해서 군사적인 대비를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북한 장성택 사용은 심각한 겁니다. 네. 사실은 어저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부총재 2명도 부총리죠. 부총리 2명도 지금 그 망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죠. 북한 내에서 그 문제가 조만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더 줄 수 있을지 이건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북한 붕괴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김정은이라는 국방위원장이 어리죠. 너무 젊기 때문에 사실은 40 전까지는 정치를 더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후견인을 벌였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모종의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견인이 중국과의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했었고 자금줄 역할까지 다 했었다는 거죠. 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치적 교두보를 상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공포정치로 어떤 분위기를 이끌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거다. 여기서 문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마쿠에서 협상을 한다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돌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장성택이 어저께 사형됐기 때문에 일단 북한 문제가 한동안 우리나라 뉴스라든가 시장에도 상당한 화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가 이끌던 많은 사람들이 다 움츠리면서 정치권에서 도망가려고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도 시장에는 일부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국내 증시 좀 불안한 흐름이 이번 주까지 이어졌었죠. 물론 FOMC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동시만기를 앞둔 변동성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북한 리스크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 어제도 마찬가지로 해주셨었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북한 리스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일 코스피는 1960선대까지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이 팔았던 날이 바로 어제였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13일에 금요일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라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서울경제TV와 전략 세워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